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21번 볼 겁니다. 자, 부동산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 부동산 관리는요, 20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206페이지. 자,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보시면 직접 관리,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이거는요, 자, 이 자가 관리를 얘기합니다. 자가 관리 있죠? 관리는 특히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이렇게 구분하는데, 직접 관리 혹은요, 자치 관리를 다른 말로요, 자가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요,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거는요, 자가 관리가 아니라 위탁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탁 관리. 타성화 혹은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맨날 굳어진 습성이 있죠? 반복하는 거. 설마 사고야 나겠어 하면서 맨날 하는 짓을 반복하는 거 있죠? 이걸 타성화 현상이라는데, 자기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요, 매너리즘 혹은 타성화 현상이 나타난다 해줍니다. 근데 이걸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죠? 얘네들은 잘못 관리했다가는 잘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프로그램 잘 짜서 관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에 오히려 절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라고요? 위탁 관리에 대한 장점이 되는 겁니다. 4번에 볼게요. 혼합 관리 방식은요, 그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를 적절히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는 거 있죠. 이걸요, 혼합 관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편집이 약간 좀 서툰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요거는요, 자, 우리 그 요약집에 132페이지 있을 겁니다. 132페이지,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 밑줄 쳐볼게요. 대출자는 항상 대출자냐 차입자냐 분명히 하셔야 돼요. 대출자는요,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변동금리로 빌려줘야 나중에 올릴 수 있는 거죠. 고정금리로 빌려주게 되면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인플레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출자는 변동이자율 대신에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변동이자율과 고정이자율을 바꿔놓으세요. 고정이자율 대신에 뭐라고요?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험 3번 볼게요. 운영위험은요, 운영을 개판으로하는 바람에 손해날 수 있죠. 이런 거 운영위험이라는 겁니다. 운영위험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 이걸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5번 볼게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팔려고 내놨는데 1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 수밖에 없네요. 이런 시장 가치의 손실, 이걸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이죠. 이거를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23번 볼게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이제 주로 토지 정책, 이걸 물어보는 부분이라 10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04페이지. 자, 2번 볼게요. 1번.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저 주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에 따르면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기준이죠. 요걸 정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 못 미치는 가정을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요거 바로 최저 주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주택법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볼게요. 용도지역지구제는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행정적인 장치라는 얘기죠. 3번 볼게요. 국가는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얻는 이익이 있죠. 이걸 개발이익을 하는데, 이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번 해볼게요.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 공급은요, 정부가 직접 아파트 지어서 파는 거죠. 예, 그런가 이거는요, 정부의 부동산 뭐야 이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다고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형식입니다. 형태예요. 이렇게. 요거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
아, 장으로 읽으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그냥 알아서 이제 보셔야 돼요, 이거. 참고로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몇 페이지냐면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 통틀어서,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자,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순 현가법. 그 다음에요, 수익성 지수법,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내부 수익률법.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그리고, 자, 수익률법. 하나 정도 더 한다면, 그냥 회수기간법 해주면 안 되고, 현가 회수기간법, 현가 회수기간법.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하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고려하는 건데,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자, 틀린 것은 수익성 지수법이라든가 순현재가치법은요, 화폐의 시황가치를 고려하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맞습니다. 3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커야 돼요?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됩니다. 3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경우에는요, 그 투자는 기각한다는 얘기죠.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림셈법 중에 그 순소득승수법의 경우에, 순소득승수는요, 자, 밑으로 순영업소득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순영업소득. 그리고 조순전후니까 위에는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총투자액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총투자액. 이렇게 이게 바로 조소득 승수라는 겁니다. 아니면요, 총소득 승수라는 겁니다. 어디 갔어요? 순소득 승수 있죠? 이걸 말하고요,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요, 아까 이게 자본 회수 기간입니다. 뭐라고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해요, 이게. 이거 보시면 알 겁니다. 회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자, 그 순영업소득이 3억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매년 소득이 똑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매년 순영업소득이 3억씩 들어온다고 치자. 3억씩 들어온다. 3억. 자, 그러면 10억을 투자했을 때 몇 년 걸리나 보겠습니다. 10억 투자하게 되면. 자, 일단 2년,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더 걸리죠? 그러면 3년 동안에 9억 회수했죠? 1억만 더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3억이라 들어오니까 3억분의 1억만 더 회수하면 되죠? 그러니까 3.33년 걸립니다. 근데 다행히도 얘는요,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10억을 3억으로 나누면요, 3.33 나옵니다. 얼마나 나온다고요? 3.33 나와요. 근데 만약에 순영업소득이 작죠? 이게 줄어들면 그만큼 회수기간이 길어져요, 작아져요? 길어지는 겁니다. 자, 볼게요. 길어져요? 자, 볼게요. 어린셈법 중에 순소득 승수의 경우에 승수값이 클수록, 승수값이 크다는 얘기는, 자, 이게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수익이 줄어들거나 얘가 커지는 거죠? 자, 다시 할게요. 승수값이 이게 크다는 얘기는 만약에 순영업수익이 줄어들면 얘가 커지는 거죠? 아까 얘기 2억이 되면 몇 년 5년 걸리죠? 2억 되면 5년 걸릴 거 아닙니까? 이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총 투자액이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볼게요. 어림셈법 중에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에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하겠나요? 자, 이게 지금 몇 년 걸려요? 이게 10억이라면, 이게 10억이라면 이게 3.33년 걸리죠? 이게 승수값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승수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 2억이라면, 3억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2억이라면 얘는 5년 걸리죠? 그죠? 이게 승수값 아닙니까, 이게? 이 커질수록 4분의 횟수가 길어지는 겁니다. 클수록. 자, 요거 약간 어렵나? 할만한가요? 자, 이 자체가 회수기간입니다. 자체가. 회수기간이에요. 자체가. 다시 해요? 잘 보세요.
이 자체가 회수기간입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이제 17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76페이지에 있는데 자, 보세요. 아까 요게 3억이죠? 3억이면 계산하면 3.33 아닙니까? 이게 승수값이죠? 이 승수값이 이게 자본회수기간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3.34년 걸린다입니다. 그죠? 근데 승수파이 크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2억이면 얘는 얼마가 돼요? 5년 되는 거죠? 5가 되죠? 그러니까 승수파이 클수록 자본회수기간은 커지는 겁니다. 승수가 크면 자본회수기간도 커지니까. 이렇게 다시 할까? 자, 슬슬 짜증내시기 시작했네요. 25번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자, 이 그 60세 이상인 분들이죠. 생활명대로 계속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생기면 얼른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돈은 뭐 3억 5억 빌려준 것도 아니죠. 찔끔찔끔 빌려주다가 돈 생기면 얼른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돈 생활이 여유가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1번 볼게요. 연금 가입자는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러면 3번 볼게요.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 지급 방식, 그리고 또요, 일부는 좀 땡겨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종신 혼합 방식, 그리고 나는 10년 동안만 받겠다 하는 걸요, 확정 기간 방식,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땡겨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확정 기간 혼합 방식 등이 있다는 얘기죠. 맞는 편입니다. 5번에 볼게요.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 주택연금의 대출 원리금액이 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 주택 처분 가격 5억인데 이분들이 거의 95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려준 돈이 한 5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집 팔아서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선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출 원리금액이 주택담보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을 법정 상속인이 상환하는 건 아니죠. 맞는 겁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약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물론 거기 써 있긴 한데 우리 교재에 우리 그 노트에는요 222페이지 있습니다. 페이지 얼마라고요? 222페이지 있는데 이 사용가치라는 게 있고 교환가치라고 있습니다. 교환가치다. 이 사용가치는요 어떤 특정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 있죠. 어떤 주관적인 가치를 얘기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주관적인 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교환 가치는요, 어떤 특정 시장에서, 어떤 시장이 존재할 때, 그 시장에서 매매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이죠. 이걸 교환 가치라는 거니까, 특정 시장에서 매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 가치라는 겁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는요, 이거 같을 수는 있지만 다른 용어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골드스타 들어봤어요? 하긴 뭐 아까 그 걸상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쨌거나 요즘에도 가끔 가다면 골드스타라고 금성이라고 되어 있는 선풍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잘 돌아가거든요. 사용 가치는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 근데 이거를 팔려고 하면 누가 사요 안 사요? 전혀 오히려 돈 주고서 팔아야 됩니다. 교환 가치는 거의 없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이게 뭐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게 있는데 요거를 요광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요광이라는데 이게 신라 때 나온 요광입니다. 언제라고요? 요걸 쓰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사용 가치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다만 요거를 인사동 가서 팔으면요 돈 꽤나 될 겁니다. 교환 가치는 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같을 수는 있지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요 주관적인 가치에는 뭐라고요? 객관적 가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2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 가치는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 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유사한 자가 잘못된 겁니다. 서로 자 같을 수는 있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요거는요 주관적인 가치고 얘는요 객관적 가치입니다.
주관적으로 이 정도의 사용 가치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우리 투자 가치는요, 아까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수를 할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격 있죠? 이걸요 투자 가치라는 겁니다. 투자 가치는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갖는 주관적인 가치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들어올 돈을 요구수를 할인한 거고. 3번에 볼게요. 보험 가치는요, 우리 앞에 보험회사 있어 없어요?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보험 가치라는 겁니다. 4번의 과세 가치는요, 정부에서 소득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거 부과할 때 어떤 부동산 가치를 정할 수 있죠? 이런 걸요, 과세 가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27번. 그러니까 요거의 개념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좀 약간 어려웠네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렇게 미래에셋이라든가 하나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 이런 데서는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읍니다. 이렇게 모은 자금을요, 얘들 말로는 펀드 해줄게요. 뭐라 한다고요? 펀드. 이렇게 해서 이 돈 가지고는 주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근데 주식 가격이 문제가 올랐다 그러면 얘들 수수료 빼고 넘길 돈이 많아져가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은 걸릴 돈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형태를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형태 있죠? 이걸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이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실적에 따라 배당받으면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 이거는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확정된 이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때 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주식에 투자해라.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이런 형태인데 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자 주로 이제 자, 이 과거에는 주로 이제 어떤 형태로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미래에셋이라든가 하나투자증권이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이런 형태를요,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펀드라 할게요. 무슨 펀드라고요? 부동산 펀드다. 이렇게 하는데, 2001년서부터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 돈을 긁어 모아서 주로 이제 법정 관리라든가 화의 대상 부동산이죠. 여기에 투자했는데 그 회사 이름을요, 자, 회사형 리츠라고 하면서 이걸요,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요, 일반적인 부동산 펀드는요, 뭐랄까요? 이거는 부동산 투자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형태 있죠? 이걸 다 뭐라고요? 그냥 부동산 펀드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일반적인 투자자에서 돈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있죠? 그죠? 이거 다 뭐라고요? 그냥 부동산 펀드라는 겁니다. 이런 건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이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 배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우리 같은 투자자 돈을 걷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부동산 투자법 회사법이 아닌 일반적인 형태를 다 뭐라고요? 부동산 펀드라는 겁니다. 이거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입니다. 지분금융. 실적에 따라 배분받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27번에 부동산 집합기구 이하 그냥 부동산 펀드와 그다음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든가 부동산 펀드는요,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영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무슨 금융이라고요? 지분금융 형태입니다. 3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요, 배당에 따른 이익도 받을 수 있고 주식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회사가 장사가 잘 되면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5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반면에 부동산 펀드의 경우는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둘 다 원금 손실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도 주식을 받는 거죠. 주가가 폭락하면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지분금융은 다 자기 원금 손실도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투자한 돈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61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61페이지에 있는데 요거는 자, 그 LTV, DTI 뭐 이건데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오면요. LTV가 나오면 무조건 가격을 곱하세요. 뭘 곱하라고요? 가격. 그다음에 DTI가 나오면요. 무조건 소득을 곱합니다. 소득을 곱한 다음에 저당상수로 나눠요.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둘 중에 뭐라고요?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이랍니다. 작은 금액.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얼른 이렇게 하시면 돼요. 8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이미 8천만 원을 대출받은 게 있답니다. 8천만 원을 받은 게 있대요. 자, 여기서 이제 은행에서 추가로 담보대출 받고자 한답니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자, 먼저 갑의 소유주택의 담보평가 가격은 4억이랍니다. 얘는 얼마짜리라고요? 4억짜리랍니다. 4억이래요. 그 다음에 A 갑의 연간 소득은 4천만 원이랍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4천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연간 저당상수는요 0.1이래요. 그리고 LTV는 70%. 얘는 얼마라고요? 70%. 그 다음에 DTI는요 50%입니다. 50% 이렇게. 자, 그러면 둘 다 조건을 갖춘다는 얘기는 그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자,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요 47에 28에서 2억 8천이 되겠네요. 2억 얼마라고요? 8천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여기다 곱하니까 2천만 원이죠. 50% 곱하기 4천만 원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을 0.1하면 2억입니다. 얼마라고요? 2억. 그러니까 최대 얼마 빌려줬다고요? 2억을 빌려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미 8천만 원 빌려 갔어 안 갔어요? 갔죠.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빌려주겠다 추가로. 정답은 얼마라고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LG전자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뒤에 있는 소나조 이렇게 했죠. 뒤에 있는 뭐라고요? 소나조 이렇게 해서 얼른 암기하시면 돼요. 자, 뒤에 있는 뭐를 줘라고요? 소나조. 자, 재밌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LG전자의 가격이 주식 가격이 폭락하니까 자, 이 기분 나쁘니까 주식을요 뒤에 있는 소나 뭐라고요? 저 LG전자의 가격이 폭락하니까 뒤에 있는 소 나누기 저 이렇게 소나 뭐라고요? 저. 한 번 더 해요? 점점 집에 가시려고 하네요. 짜증나서. 이제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주택금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이제 158페이지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58페이지. 158페이지 있는 건데 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거기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 뭐라고요? 노트 보시면 자, 뭐가 있냐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요 국민주택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종 등기 같은 거라든가 등록하려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죠. 이거 구입해야 됩니다. 그 돈하고 각종 로또 복권이라든가 복권사업 해야 하네요. 거기서 들어온 돈하고 그리고 또한 입주자 저축 같은 거 있죠. 주택 종합 총약 저축 이런 걸 통해 들어온 돈 있죠. 이거 다 긁어 모은 거 있죠. 여기에 바로 그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택도시기금인데 얘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거기 노트에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주택개정하다, 주택개정, 그 다음에요 도시개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는데 자, 둘 다 대출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주택개정은요 여기는 주로 이제 누구한테 대출해 주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이라든가 건설하는 자들 있죠. 여자들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자들 있죠. 그렇게 빌려주는 거고 도시개정은요 그 도시재생사업 하는 사람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같은 거 있죠. 이런 것 아니면요 기반시설 건설하거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긁어모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 거 했었는데, 거기 있습니다. 했어요. 29번 볼게요. 1번에 주택도시기금은요, 국민주택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이라든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사업에 소요된 자금 있죠? 요거 지원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데 지금 요거는 건설회사한테 빌려주는 형태고. 3번 볼게요. 자, 4번부터 먼저 볼게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들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거 안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3번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는데 요거는요, 옛날에는 대한주택보증이었는데 아파트를 올리다가 건설사가 부도날 수 있어 없어요? 건설사가 부도날 수 있죠. 그러면 보증공사가, 옛날에 지금은 보증공사가 자, 이걸 전부 다 건물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입주까지 다 마쳐야 됩니다. 이거 하는 업체가 뭐라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3번 읽어볼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요,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업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이 있죠. 이걸 지원해주기 위한 업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30번 볼게요. 30번. 주택저당 대출 중에 방식 중에 고정금리 대출 방식인 원금 변동 분할과 원리금 변동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이제 16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166페이지에 있는데 요걸 항상 요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을 딱 그릴 텐데 이렇게 자, 요거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고, 얘는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얘는요, 체증식 상환인데, 자, 요거는 대출 초기입니다. 대출 뭐라고요? 초기. 대출 초기에, 자, 원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라고요? 원금 균등. 가장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체증식.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혹은 원리금 지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금 지불액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이고, 가장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체증식이고,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1번 볼게요.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의 원리금액이 원리금 균등의 원리금보다는 많다. 대출 초기에는 원금 균등의 원리금액이 원리금 균등의 원리금보다 많죠? 이게 말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얘가 많다는 얘기죠. 지불한 돈이.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원금 균등 상환에 비하여, 원리금 균등은요, 원금 균등 상환에 비하여, 이렇게. 자, 비하여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초기에 적게 갚으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체증식이 가장 좋죠. 소득이 젊은 소득층에 적합하니까. 근데 얘보다 얘가 낫고, 얘보다 얘가 낫고, 얘보다 얘가 낫죠.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는요, 초기에 적게 갚는 게 좋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될 저당 잔금은요, 남아있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는 작다가 아니라요, 많다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원리금 균등이 초기에 적게 갚았죠.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다고 해줘야 돼요. 3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이거는요, 19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96페이지에 있는데, 자, 1번은, 요거 약간 어렵게 물어본 건데, 기억번. 부동산 개발이란 개발의 정의를 쓰는 겁니다. 개발의 정의를 적어 놓은 겁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걸 말한다. 말한다까지 딱 끊으세요. 거기까지가 개발의 정의입니다. 말한다까지가 뭐라고요? 개발의 정의입니다. 근데 거기 다음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외한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이라는 것은 어떤 개발을 하는 어떤 수단에 불과하죠. 건설업자한테 맡기겠다. 이런 거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공을 담당하는 얘기는요, 개발의 정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개발의 정의는 바로 위에까지만 정의입니다. 뭔 얘기 하겠죠? 자기가 직접 건설할 건가, 건설업자한테 맡길 건가, 이거는요, 개발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그 얘기지, 이거를 개발의 정의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요, 제외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어렵네요, 이거.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개발권 양도제도는요, 개발 제한으로 인하여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요,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널리 시행되나요?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귿번 볼게요. 흡수율 분석은요,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의 추세를 파악해서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는 게,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미래의 추세를 정확히 예측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틀린 겁니다. 리을번 볼게요.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요, 용도지역 지구조와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죠. 맞는 겁니다. 형성될 수 있다.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할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요,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시성 타자다에서 타당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만 하는 거라고요? 현금 수지만 분석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당 투자 분석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의 결과 동일하더라도 투자 분석에서 이걸 캔슬할 수도 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시성 타자다에서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그 다음 뭐라고요? 투자 분석인데,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투자 분석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 리을, 미음 이렇게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32번 같은 경우는요,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뭐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틀리라고 낸 문제. 우리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유순 전후다. 무슨 전후라고요? 가유순 전후 딱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고 있네. 이렇게 해서 뺀 걸 뭐라고요? 유효조소득. 여기서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주면 돼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요 빚은요, 매기 갚을 원금이자를 얘기합니다. 원금 플러스 뭐라고요? 이자. 요걸 얘기합니다. 매기 갚는 원금이자.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왜 어려웠냐면 이 소득세까지 계산해라. 그 얘기입니다. 뭐까지 계산하라고요? 소득세. 소득세는요, 이렇게 순대 먹고니까 더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가미 4배, 이렇게 가미 4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과세 소득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세율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대 먹고 뭐라고요? 가미 4배. 이렇게.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32번. 이거는 143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43페이지.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의 운영 실적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호당 임대료는 600만 원인데 총 40호로 돼 있답니다. 40호 곱하기 600만 원이 하니까 2억 4천만 원 되겠네요. 이거 얼마라고요? 2억 4천만 원이 가능조소득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공실률이 10%랍니다. 그러면 2,400만 원을 빼야 되겠네요. 2,400만 원이 이 공실입니다. 공실. 그럼 계산하면 2억 1,600만 원 나오겠네요. 2억 1,600만 원. 이게 바로요, 유효조소득입니다.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내니까 운영 비용 있죠? 1,600만 원 나와 있네요. 1,600만 원 나와 있다. 그러면 2억이 되겠네요. 2억. 여기서 그 은행에서 갚을 원금 이자를 빼줘야 돼요. 이 원리금 상환이 9천만 원 돼 있죠? 이거 빼야 됩니다. 9천만 원 빼야 되는데, 여기서 이 9천만 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원금하고 이자로 구성되어 있죠? 원금은 얼마라고요? 이자가 2천만 원이니까. 이자가 2천만 원이죠? 그럼 원금 얼마라는 얘기예요? 7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세전 현금 수지는요, 1억 1천만 원이 되겠네요. 얼마라고요? 1억 1천만 원. 여기서 세금 계산해야 됩니다. 세금은요, 볼게요.
순영업소득은 2억. 순영업소득은 2억.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감가상각액 1,000만 원 주어져 있네요. 1,000만 원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자 빼줘야 됩니다. 이자는 얼마라고요? 2천만 원 되겠네요. 2천만 원. 자, 그러면 1억 7천만 원. 이게 바로 과세소득입니다. 여기다가 세율이 얼마냐면 30%입니다. 세율이 얼마라고요? 30%. 그러면 아마도 이게 이제 5,100만 원. 5,100만 원 될 겁니다. 얼마라고요? 5,100만 원. 다 됐네요. 자, 세금이 얼마라고요? 5,1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5,900만 원 같은데요. 5,900만 원이 세후 현금 수지입니다. 이렇게. 자, 이건 뭐 웬만큼 숙달되지 않으면 풀기가 좀 힘드네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소득세. 이거는 영업소득세를 얘기해요. 소득세.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유효조소득은 2억 1,600만 원 맞네요. 2억 1,600만 원 맞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2억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자 세전 현금 수지는요 1억 1,000만 원 맞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이게 틀렸네요. 영업소득세는 5,1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렇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는요 이거 맞네요. 5억 9천만 원, 5,900만 원 맞죠?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한번 연습해 보시고, 어쨌거나 연습만 해보시고 실전에 한번 얼른 제기해야 됩니다. 네, 얼른 제기시고 나중에 풀고, 나중에 시간 없을 겁니다. 다음 주에 뭐라고요? 시간 없으면요 딱 찍고 나오면 됩니다. 4번 딱 찍고 나오면 되네요. 너 영업소득세 너 이거 계산했어? 너 한번 한번 너 찍겠다 하면 딱 4번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대로 찍힌 거죠? 그죠? 요거 딱 찍으면 됩니다. 니까지 감히 이걸 물어봤어? 하면서 이걸 딱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영업소득세 노이놈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딱 찍었더니 딱 맞은 거 아닙니까? 자,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랍니다. 시끄러워 죽겠대요. 자, 3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워포드라는 사람은 개발했다는 위험을요, 그 비용, 법적 위험, 그 다음에요, 비용 위험, 건축비와 관련된 위험을 얘기합니다. 나머지 시장 위험, 이렇게 구분합니다. 읽어볼게요. 33번에 이제 104페이지 있을 겁니다. 페이지 104페이지.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요,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고, 3번 해볼게요. 자, 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 있죠? 이거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요,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죠. 맞는 거고, 4번에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됐다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죠? 요거는요,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법률 규정을 소홀히 한 겁니다. 뭐라고요? 법률 규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거는요, 시장 위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법적 오염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법적 오염 분석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34번 볼게요.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마케팅은요, 우리 교재 212페이지에 있는데, 212페이지 항상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구분하는데, 얘는요, STP 전략과 4P 믹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자, 34번.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볼게요. 마케팅 믹스, 요걸 4P 믹스라는 겁니다. 마케팅 믹스는 기업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이 있죠. 가격, 제품, 그 다음에 경로, 판매 촉진 4가지를 조합한 거를요, 마케팅 믹스라는 겁니다. 4P 믹스. 3번 해볼게요. 마케팅 전략 중에 표적 시장 선정이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자, 의미가 있는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 밑줄 써볼게요. 시장을 분할했죠. 시장을 쪼개본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자, 이거는 시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시장 세분화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표적 시장 선정이 아니라 시장 세분화 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벽걸이 TV라든가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거 있죠? 이건 마케팅 믹스 전략 중에 판매 촉진 전략에 해당됩니다. 소비자한테 알리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35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4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페이지 249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요, 자, 어떤, 거래 사례 비교법은요,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자, 사정 부정치가 있다면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점 수정치가 있으면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역 요인의 비교치가 있다면 곱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의 비교치가 있으면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곱한 거를요, 비교해서 준한 가치라고 해서 비준 가치라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지역 요인의 비교치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다 곱해줘야 됩니다. 다 곱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한 4개가 있다 그럼 4개 다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것만 다 곱해주는 거 있죠? 요걸 상승식이라는데, 요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의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35번.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이 격차를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지역 요인이 차이가 난답니다. 이렇게 지역 요인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자,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상승식은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차이 나는 건 다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 나는 것만 따로 다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할게요. 자, 주로 문제 나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격차 내용은요,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전부 다 100으로 놓은 겁니다. 사례분의 대상에서 사례 좀 뭘로 놨다고요? 100으로 놓은 겁니다. 100으로 놨는데 지금 4개가 차이 나거든요. 먼저 자, 비교 항목 중에 기타 조건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2% 열세랍니다. 그럼 98을 집어넣어야 돼요. 얼마라고요? 문제 이렇게 희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틀리라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플러스 3이라는 얘기죠. 3% 5세랍니다. 그럼 103 집어넣어야 돼요. 얼마라고요? 103.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요, 아니다. 자, 가로 조건은 1% 열세라는 얘기죠. 그럼 99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1을 빼서.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은요, 플러스 4라는 얘기는 4% 우세라는 얘기죠. 이렇게 다 곱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1.093, 그 다음에 27824가 나오는데, 자, 거기 가로친 거 보니까, 자, 거기에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얘기죠. 소수점 넷째 자리면요, 이게 소수점이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부터 이제 5가 넘어가면 하나 올리는 겁니다. 5가 안 되면 없애버려야 돼. 5가 안 되면 뭐라고요? 없애요. 그래서 1.093 이게 정답이에요. 뭐라고요? 뭘? 1.039. 요게 거꾸로 되어 있네요. 1.0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거. 좀 실수가 있었는데, 자, 좀 사람 실수도 하고 그래야지 인간미가 넘치는 거지. 너무 완벽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재수 없습니다. 진짜 재수 없어요. 좀 약간 좀 틀린 것도 있고 해야 되지. 그죠? 이거 100점 맞아봐요. 그런 인간은 진짜 좀 약간 무서워요. 이런 거. 좀 틀리기도 하고. 그죠? 몇 개 틀리고 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36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22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페이지 226페이지. 자, 요거는요, 부동산 평가의 가격의 제 원칙들을 얘기하는 건데, 2번 볼게요. 대체의 원칙은요, 자, 삼성 아파트가 있고 대림 아파트가 있는데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만족감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럼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하는 과정에서 가격대는 비슷해지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 혹은 만족감이 동일할 때는요, 가장 가격이 싼 놈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네, 대체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요, 괄호 열고 해보게요. 균형의 원칙은 다음에 괄호 열고 했었죠. 괄호 열고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까지 괄호 닫고 해주세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균형의 원칙은요, 괄호 열고, 괄호 열었죠? 내부적 관계의 원칙은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괄호 닫았죠? 자, 지금부터 괄호 친 거는 무시하고 읽을게요. 이건 무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요, 그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용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엘리베이터 같은 거 적당히 갖춰야 되고 주차장 같은 거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맞는 겁니다. 근데 뭐가 틀리냐면 괄호 안에가 틀린 겁니다. 우리 이제 적합의 원칙은요, 자, 주변 환경 있죠? 외부적 관계의 원칙입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릴 때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이거 잘 보시면 알 겁니다. 그 그림에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린 그림. 그러니까 요거는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외부적 관계의 원칙은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 의미라는 얘기죠. 외부적 혹은요, 대외적 원칙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조. 이렇게 보시면 알 겁니다.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자, 37번도 좀 어렵게 물어봤는데, 사정부정치는요, 이렇게 항상 교재에 251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항상 사정부정치는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대상은 정사가치로 평가하는 거죠. 사례가, 자, 이 그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걸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데, 자, 일단은 두 번째 점을 보겠습니다. 표준적인 획지의 정상 가격은 제곱미터당 8만 원이죠. 얘는 얼마라고요? 대상 부동산은 8만 원이에요. 정상적인 가치가 얼마라고요? 8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근데 첫 번째 점 볼게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에 구입하였으나 이는 인근에 표준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된 것이 확인됐죠. 이게 바로 사례가 어떻다고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억 나누기 그 가격이 얼마에 거래했다고? 1억에 거래했죠. 이거 총 몇 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니까 자, 이 사례는요 10만 원에 거래했다는 겁니다. 10만 원이라고요? 1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분에 이거 해줘야지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면요 100분의 80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정부정치입니다. 뭐라고요? 사정부정치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까탈스러웠는데 항상 대상부동산 정상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가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라는 얘기죠. 이게 비싸게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줄여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38번은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자, 이 개인의 사익 목적으로 감정평가 한다 하더라도, 자,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서 이런 부동산 이렇게 평가하라. 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과거에 동거했다가 차이고, 과거에 동거했다 뭐라고요? 차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원가는요, 빼고서 토지의 가치를 공시하랍니다. 공시해라. 토지의 가치를 공시해라. 그리고, 자, 이 임대료도 없이 임대하게 되면 수익이 생겨, 안 생겨요? 수익이 안 생기죠. 무수익이다. 이렇게. 무수익이다. 이렇게. 자, 수익이 안 생긴다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과수원 같은 경우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동산도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자동차도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가 아닌, 자, 이 그 선박 항공기 같은 거 있죠? 이건 원가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건 뭘로 하라고요? 원가법으로 해줘야 돼요. 토지는요, 공시지가기준법,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수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임대료 같은 건 뭘로 평가하라고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요, 수익환원법 있죠? 이걸로 해줘야 됩니다. 무형자산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 이렇게. 자, 그러면 38번 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건물의 평가는 뭘로 하라고요? 원가법에 의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영어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형태가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거는 수익환원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과수원을 평가할 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해야 됩니다. 과수원했죠? 다만 2번이 틀렸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는 26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269페이지. 이 그 산지하고 인목이 있죠? 산지와 나무들이 있어 없어요? 얘는 따로따로 평가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임목은 빈번한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다만 자 자라다만 나무 있죠? 소경 목림 같은 거는 뭐라고요? 빈번한 거래 있기 힘들죠? 그러니까 원가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38번에 2번 볼게요. 산림은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며 임목의 평가는요 수익하는 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합니다. 다만 소경목림은 뭘로 하라고요? 원가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산림을 답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요거는 좀 산림을 물어봤네요. 자, 몇 번 읽었어야 되는데 요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볼게요. 자, 39번은 이제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다 활용하냐면 주로 이제 조세를 부과하는 데 활용합니다. 뭐에 활용한다고요? 조세.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때도 써먹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어디 있냐면 266페이지 다 적혀 있을 겁니다. 266페이지. 자, 이게 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공시가를 어디다 활용할 거냐 그런 얘기죠. 이런 거는 일단은 2번에 재산세, 3번에 종합부동산세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건 세금 아닙니까? 세금 부과할 때 써먹고 5번에 개발 부담금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써먹습니다. 다만 자 1번에 토지가격 비준표 있죠. 요거는 표준지를 기초로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자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자 표준지를 기초로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뭘 작성한다고요?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가격 비준표의 작성의 기준은 뭐예요?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이런 얘기 하긴 했었는데 기억나면 다 하긴 했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그 다음에 자, 우리 그 내용 연수한 방법은요.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정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요. 상환기금법 이거 있는데 상환기금법 같은 경우는요. 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조금 감가하고 나중에 많이 감가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얘네들은요 광산 같은 게 적합합니다. 광산 같은 게 채굴이 끝나면 똑같은 광산을 또 구입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매기 적금을 들여야 돼 안 들여야 돼? 들었을 때 거기 이자 붙는 거 있죠? 그만큼씩 자, 이 감가가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상환기금법입니다. 그러니까 40번 볼게요. 이거는 242페이지에 있는데 242페이지. 자, 감가 수정의 방법 중에 건물의 내용 연수가 만료될 때의 감가 누계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 상당액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상환기금법입니다. 정답은 얼마라고요? 2번입니다. 정답 뭐가 아니라고요? 2번.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5분만 쉬었다가 들어올 거니까 혹시 22회하고 24회 있죠? 요거 좀 체크해 놓고 있다가 저한테 좀 질문해요.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밤새야 돼요. 그러니까 좀 계속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그대로 풀을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많이 풀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좀 양이 많으니까.